네가 뭘 한다고 나서? 집구석에서 밥이나 하던 게. 아! 시누이들의 날카로운 웃음소리를 배경으로 남편은 기름때 묻은 내 손을 벌레 보듯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뒤이어 날아온 발길질에 몸이 속수무책으로 차가운 부엌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보다 더 아팠던 것은 이 상황이 재밌다는 듯 입을 가리고 구경하는 시누이들의 눈빛, 그리고 그 앞에서 어깨를 으쓱하며 의기양양하게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향한 경멸과 무시로 가득 찬 20년을 함께 산 남편의 그 텅 빈 눈빛,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제 심장이 바닥에 함께 떨어진 듯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언젠가 당신들의 그 천박한 웃음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비명으로 바꿔주겠다고.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서늘한 다짐이 제 온몸을 휘감던 그날 아침, 부엌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해가 채 뜨기도 전인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명절 준비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스레인지 위 커다란 들통 냄비에서는 뽀얀 토랑국이 끓어오르며 구수한 냄새를 피워냈고, 그 옆 넓은 전기 팬 위에서는 노릇한 동그랑땡과 깻잎전이 지글거리며 명절의 소리를 냈습니다. 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음식들은 제각각의 향과 색을 뽐내며 탐스러운 명절 음식으로 완성되어 갔습니다. 20년째 반복된 익숙한 풍경. 하지만 올해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제 인내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저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명절은 제게 기쁨이 아닌 고된 노동과 억눌린 감정의 동의어였습니다. 이 집안의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제 이름 석자는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기름 냄새가 온몸에 배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입고 잠들었던 낡은 티셔츠와 무릎 나온 바지는 이미 음식 냄새와 제 한숨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부엌의 환한 조명 아래 제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지친 듯 흔들렸습니다. 문득 20년 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똑똑하고 야무지다는 칭찬을 들으며 유망한 식품 개발 연구원이었던 이수진. 결혼만 아니었다면 어쩌면 지금쯤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연구소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박재민의 아내가 되는 길을 택했고 그 선택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어머, 새언니. 아직도 그러고 있어? 손이 왜 이렇게 느려? 해 뜨겠네. 날카롭게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자 명품 옷으로 한껏 치장한 첫째 시누이 박선영이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둘째 시누이 박미영이 손톱을 다듬으며 입을 가린 채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도착해 소파에 누워 TV만 보다가 잠든 그들이었습니다. 오셨어요, 아가씨. 거의 다 되어가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하며 다시 전을 뒤집었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튀어 팔뚝이 따끔거렸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연례 행사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이 집도 참 답답해. 오빠가 저렇게 돈을 잘 벌면 뭐해. 아직도 부엌은 새언니 차지인데 요즘 세상에 누가 저렇게 미련하게 혼자 다 한대? 우리 같으면 벌써 사람 썼겠다. 미영이 일부러 그랬다는 듯 거실을 향해 크게 말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아 먹던 시어머니는 못 들은 척 TV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암묵적인 동의. 그것이 이 집안에서 제가 차지하는 위치였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제 인내가 곧 가족의 평화라고 그렇게 20년을 믿어왔습니다. 언젠가는 남편 박재민이 사업 초기에 제게 했던 그 약속을 지켜주리라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음식이 상에 오르고 시끌벅적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은 풍경은 겉보기엔 세상에서 가장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 재민은 사업 성공담을 늘어놓으며 시누이들의 부러움 섞인 찬사를 온몸으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빠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수진의 정성이라니 이름도 기가 막히잖아. 꼭 새언니가 한 것처럼. 선영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 그 정성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가 모르는 척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국그릇을 채우고 빈 접시를 날랐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벌떼처럼 윙윙거리며 제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제 손에서 탄생한 수진의 정성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 박재민의 성공을 위한 도구였고 저는 그 도구를 만드는 이름 없는 장인이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재민이 최근 계약한 H백화점 본점 입점권에 대해 한껏 부풀려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H백화점 본점 식품관에 우리 수진의 정성이 들어가는 거 알지?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야. 그 식품관 총괄하는 김상무가 아주 깐깐하기로 유명하거든. 그런데 나를 보더니 박 대표님 같은 분이라면 믿을 수 있다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도장을 찍더라고. 역시 사업은 사람이 중요해, 사람이.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진실의 조각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 깐깐한 김상무를 설득하기 위해 밤새워 자료를 만들고 수십 번을 찾아가 제품의 가치를 설명했던 것은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여보, 그건 아니죠. 김상무님은 저랑.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 재민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웃음꽃을 피우던 시누이들의 얼굴도 덩달아 굳어졌습니다. 따뜻했던 거실의 모든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는 듯한 정적이 흘렀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고함과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내가 뭘 안다고 나서 집구석에서 밥이나 하던 게 재민의 고함이 정적을 깼습니다. 그는 기름때 묻은 제 손을 벌레 보듯 뿌리치더니 망설임 없이 제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몸이 속수무책으로 차가운 부엌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엉덩방아를 찌우며 넘어진 제 눈앞으로 방금까지 제가 정성껏 차려낸 음식들이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픔보다 더 아팠던 것은 이 상황이 재밌다는 듯 입을 가리고 구경하는 시누이들의 눈빛, 그리고 그 앞에서 어깨를 으쓱하며 의기양양하게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그저 저를 향한 경멸과 무시로 가득 찬 20년을 함께 산 남편의 그 텅 빈 눈빛,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제 심장이 바닥에 함께 떨어진 듯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랑, 존중, 고마움, 미안함. 그 어떤 것도 그 눈빛 속엔 없었습니다. 오직 귀찮은 벌레를 쳐다보는 듯한 짜증과 내가 감이라는 오만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아, 저 눈에는 제가 없구나. 처음부터 나는 존재하지 않았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고 저 웬수 라며 혀를 찼지만 아들을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은 더 이상 웃음을 참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리와 풍경을 마치 느린 화면처럼 하나하나 눈과 귀에 새겼습니다. 이 순간을, 이 모멸감을, 이 배신감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체념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한 자의 서늘하고도 비장한 미소였습니다. 언젠가 당신들의 그 천박한 웃음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비명으로 바꿔주겠다고. 그렇게 다짐한 후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재미는 제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잘못했다고 빌 것이라 생각했는지 저의 의외의 모습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옷에 묻은 먼지를 무심하게 툭툭 털어냈습니다. 제 무릎에 묻은 것은 단순한 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년간 켜켜이 쌓여온 제 모멸감의 덮개였습니다. 그리고는 재민과 시누이들, 시어머니를 차례대로 아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제 눈빛에 담긴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은 아마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차가운 평온함이었습니다. 그 평온함은 폭풍 전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 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까지 집안의 모든 소리가 제 신경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안방 침대에 홀로 누워있자니 제 인생을 갉아먹은 원수가 바로 저 거실 소파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는 모멸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그가 뱉었던 말 한마디 한마디, 경멸이 가득했던 그의 눈빛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나서 집구석에서 밥이나 하던 게 그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20년의 세월, 제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말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부엌 바닥의 차가운 감촉과 저를 내려다보던 시누이들의 비웃음, 그리고 모든 것에 정점에 있던 남편의 의기양양한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몸의 아픔은 이미 가셨지만 마음속에 새겨진 상처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고 선명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새벽 5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고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움직임에도 침대가 삐걱거릴까 조심하며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안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결혼할 때 가져온 낡은 캐리어를 창고 깊숙한 곳에서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텅 빈 공간을 보자 지난 20년의 제 인생이 마치 저 캐리어처럼 텅 비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채우고 비우기를 반복했을 뿐 정작 제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옷가지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명절 선물이라며 생색내며 사주셨던 화려한 외출복, 남편이 큰맘 먹고 기념일에 선물했던 비싼 코트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저를 이 집안의 장식품으로 취급했던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대신 낡아서 무릎이 나온 트레이닝복, 목이 늘어난 티셔츠, 그리고 몇 번이고 꿰매 입었던 낡은 카디건처럼 제 고된 시간을 함께 해온 옷들만을 골라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20년의 인내와 서름의 기록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짐을 싸다가 문득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그 수첩. 그것은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가 물려주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건강즙 제조비법 노트였습니다. 재민의 사업이 수진의 정성이라는 이름을 갖기 훨씬 이전부터 이 노트는 제게 성경과도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어머니의 지혜와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이 사업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이자 빼앗기지 않은 온전한 제 것이었습니다. 노트북과 함께 저는 그것들을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몸을 뒤척이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며 저와 제 앞의 캐리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뭐야, 이 새벽에 또 투정이냐? 어디 나가 고생 좀 해봐야 정신 차릴 텐데. 어제 일은 내가 좀 심했지만 너도 잘한 건 없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진심 어린 사과나 걱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상황을 빨리 무마하고 싶은 귀찮음과 여전히 모든 잘못을 제 탓으로 돌리는 뻔뻔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신발장 바구니에서 낡은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야, 대답 안 해? 너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진짜 가려고? 이 집 나가서 뭐 어떻게 살 건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기나 해? 세상 물정도 모르는 주제에. 저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 순간 욕실 문이 열리고 첫째 시누이 박선영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얄미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새언니. 쉬하는 거 아니었어? 진짜 가나 보네. 잘 가. 다시는 이 집 문턱 넘을 생각하지 말고. 오빠 옆에 새 사람 들릴 때 방해나 하지 말라고. 그 말에 둘째 시누이 미영도 잠에서 깼는지 방에서 나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남의 돈으로만 살던 사람이 과연 바깥에서 하루라도 버틸 수 있을까? 무슨 배짱인지 한번 두고 보자고. 오빠 걱정 마. 저러다 돈 떨어지면 기어들어오게 되어 있어. 그들의 표정, 그들의 입꼬리, 모든 것이 제게 너는 실패할 거야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의 조롱은 더 이상 제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연료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 똑똑히 지켜봐. 너희들이 어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지. 저는 짐을 다 싼 캐리어를 조용히 들어 올렸습니다. 문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바닥에 흐르는 땀이 식을 줄 몰랐습니다. 야, 이수진. 너 여기서 나가면 우리 끝이야, 알아? 당장 그 가방 내려놓지 못해.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 저 미소는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저 미소보다 더 행복한 웃음을 되찾을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보았습니다. 당황과 분노, 그리고 아주 미세한 불안감에 휩싸인 그들의 얼굴.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분하고 명료해졌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이수진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망설임 없이 세상 밖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희미한 여명 속에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숨은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저 혼자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림자였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자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의지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자 익숙했던 동네 풍경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매일 아침 장을 보러 지나던 길, 아이의 손을 잡고 건넜던 횡단보도, 남편과 가끔 외식을 하던 식당. 그 모든 공간이 어제의 저를 증명하는 동시에 오늘의 저를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애써 고개를 돌리고 앞만 보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공간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차갑게 식은 손가락으로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그 어떤 연락도, 회유도 제게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저는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온몸이 쑤시고 피곤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가 빼곡하게 적힌 페이지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트는 제게 단순한 레시피 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정체성이자 자존심이었고 이제는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수진의 정성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나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박재민이 제게서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아올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을 이뤄낼 것입니다. 그는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집을 나온 후 첫날 밤은 낯선 모텔의 딱딱한 침대 위에서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낡은 커튼을 비집고 들어와 방 안의 먼지들을 허공에 흩뿌렸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코를 찔렀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최고급 디퓨저 향보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집의 공기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에는 더 이상 저를 경멸하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없었고 오직 제 심장 소리와 앞으로의 막막함, 가리고 희미한 희망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수없이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제 복수는 이제 막 재료 손질을 시작한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로 첫 끼니를 때웠습니다. 20년간 명절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렸지만 정작 제가 먹었던 것은 가족들이 남긴 차가운 음식이 전부였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넘기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해 음식을 먹고 있다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길거리 벤치에 앉아 믹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중에는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현금 500만 원과 남편 몰래 제 개인 명의로 만들어둔 통장의 잔고가 전부였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게는 돈보다 더 귀한 자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머릿속과 손끝에 살아있는 어머니의 비법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뒤져 보증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고시원을 구해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창문도 없는 작은 방이었지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캐리어를 열고 제 유일한 무기인 낡은 가죽 수첩과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수첩의 첫 장을 넘기자 어머니의 손때 묻은 글씨가 저를 맞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음식은 만드는 사람의 마음을 담는다. 어머니의 유언과도 같은 그 문장을 저는 몇 번이고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제가 관리하던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의 정성의 핵심 기술은 모두 제 머릿속과 이 노트북 안에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거래했던 모든 원재료 공급처의 연락처, 그들과의 신뢰관계, 고객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제품 개발 일지까지 박재민은 이 데이터의 존재조차 모를 것입니다. 그는 그저 제가 매달 보고하는 매출 실적표의 숫자만 보고 기뻐하거나 분노했을 뿐, 그 숫자가 어떤 땀과 눈물로 만들어지는지에는 단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혀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새로운 브랜드 이름, 사업자 등록, 소규모 생산 시설을 위한 부지 물색, 초기 자본금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 대출 정보까지 모든 것이 막막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제국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건축가처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을 무렵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팀장님, 저 김 부장입니다. 수진의 정성의 생산을 총괄하던 김 부장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부장님. 어쩐 일이세요? 팀장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지금 만나 뵈러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절박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시원 근처의 작은 카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30분 후 김 부장은 헬쑥해진 얼굴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팀장님께서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는 걸 알면서도 용기 내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저 못 본 척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지난 일입니다. 고개 드세요. 그런데 제 번호는 어떻게? 수소문했습니다. 팀장님과 친했던 원재료 검수팀 박 대리를 통해 겨우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팀장님, 서로는 그만두겠습니다. 회사로 돌아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김 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공장이 멈췄습니다. 네, 멈추다니요? 팀장님이 안 계시니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 며칠간 똑같이 만들어 보려 했지만 전부 실패했습니다. 색도 향도 맛도 전부 다릅니다. 이건 더 이상 수진의 정성이 아닙니다. 폐기분만 벌써 수백 박스입니다. 사장님은 레시피 매뉴얼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아시지만
팀장님의 그 손맛은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 그리고 복수의 첫 단추가 채워지고 있다는 짜릿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고함치고 화내시더니 이제는 거의 반쯤 넋이 나가 계십니다. 어제는 저를 붙잡고 팀장님이라도 찾아오라고 어떻게든 설득해서 데려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를 찾아서 뭘 어쩌시겠다고요? 돌아가라고요? 이제 와서요? 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차가운 냉소가 묻어나왔습니다. 김 부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압니다. 제가 생각해도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압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가 정말 문을 닫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다음 주 H백화점 납품 물량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공장 식구들 모두의 생계가 걸린 일입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등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년간 묵묵히 제 곁에서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부장님, 일어나세요. 부장님이 저한테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팀장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돌아갈 수 없습니다. 수진의 정성은 이제 제 회사가 아닙니다. 제 단호한 말에 김 부장의 얼굴에 절망감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리한 부탁드려서 죄송했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카페를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통쾌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약해져서는 안 됐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김 부장님이 다녀가신 후 며칠 동안 저는 제 작은 고시원 방을 지휘본부 삼아 더욱 맹렬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방문은 제게 복수의 명분과 성공에 대한 확신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박재민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제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 취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가 허우적거리는 동안 저는 하늘로 솟아올라야 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며 사업 계획서를 구체화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의 이름은 진심으로 정했습니다. 수진의 정성에서 가짜 주인의 허울을 벗겨내고 제 진심만을 담아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로고 디자인부터 제품 패키지, 온라인 판매 전략까지 제 머릿속에 있던 아이디어들을 하나씩 현실의 언어로 옮겼습니다. 20년간 박재민의 그림자에 가려져 펼치지 못했던 제 날개를 이제야 비로소 펼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본금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창업 및 여성 가장 지원 대출 프로그램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십 개의 서류와 복잡한 절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조금도 막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이 제게는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즐거운 공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노트북으로 소규모 공장으로 쓸만한 임대 매물을 검색하던 중 다시 한번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또 김 부장님인가 하는 생각에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강화도에서 최고의 약숙을 재배하여 독점적으로 공급해 주시던 박 사장님이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웬일이세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아이고, 이 팀장. 목소리 들으니 맞구먼. 내가 이 팀장하고 거래한 세월이 얼만데. 마음만 먹으면 못 알아낼 게 뭐 있겠소. 그나저나 몸은 괜찮은 게요? 박 대표는 이 팀장 몸이 안 좋아 잠시 쉰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영 목소리가 미심쩍어서 말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저 그 집 나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 사장님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럴 줄 알았소. 올 것이 왔구먼.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소. 내가 박 대표 그 사람 처음부터 인상이 영 마음에 안 들었어. 사람 좋은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정작 알맹이는 이 팀장이었던 것을. 잘했소. 아주 잘한 결정이요. 저는 그의 말에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제 속을 그는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팀장 괜찮다면 내가 한번 찾아뵈어도 되겠소? 드릴 말씀도 있고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말이요. 그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그와 고시원 근처의 한 허름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제 수척해진 얼굴을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얼굴이 반쪽이 되셨구먼. 아닙니다, 사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내가 다 아오. 그런데 이 팀장, 사실 오늘 찾아뵌 건 다른 게 아니고 그는 품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 대표가 어제 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재민 씨가요? 뭐라고 하던가요? 다음 주에 받을 약속 물량을 더 늘려줄 수 있냐고 묻더군.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 팀장 그만뒀소? 라고. 그랬더니 집안일로 잠시 쉰다고 둘러대더군.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소. 나는 박 대표가 아니라 이 팀장 신뢰 하나 믿고 거래하는 거요. 이 팀장 안 계시면 우리도 공급 못하오라고. 그의 말에 며칠 전 김 부장이 찾아와 했던 이야기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췄다는 것, 재민이 레시피를 찾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원재료마저 끊길 위기에 처했다는 것. 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붕괴의 과정임을 직감하며 담담한 표정으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오? 계약서까지 쓰지 않았냐고 법대로 하자고 길길이 날뛰더군. 그래서 내가 이 봉투를 준비했소. 열어보시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진의 정성과 강화 농장 사이에 체결된 독점 공급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공급 책임자와 품질 관리 책임자 서명란에 박재민의 이름이 아닌 제 이름 이수진석 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맞소. 5년 전 계약을 갱신할 때 내가 이 팀장 몰래 하나를 더 준비했었지. 박 대표가 사인한 계약서와는 별개로 이 팀장 개인의 서명을 받은 계약서 말이요. 계약 조건은 간단하오. 이수진 팀장이 품질 관리를 총괄하는 조건 하에 강화농장은 모든 약속을 독점 공급한다. 즉, 이수진 팀장이 없으면 이 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되는 거요.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계약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5년 전 박 사장님이 제게 따로 서류 하나를 내밀며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니 사인만 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저는 그때 그저 농장의 내부용 서류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장님, 어째서 이런 걸?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아직 죽지 않았소.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박 대표 그 사람은 그릇이 못 돼. 이 팀장 같은 보석을 품기에는 너무나 작고 비루한 그릇이야. 이 계약서는 내가 이 팀장께 드리는 작은 선물이라 생각하시오. 이제 이 칼자루는 이 팀장이 쥔 거요. 저는 서류를 든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지옥 같던 지난 20년의 세월 속에서도 제 가치를 알아주고 묵묵히 저를 지켜주려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시오. 이제부터 시작인데 벌써부터 울면 어떡해. 그리고 선물은 이게 다가 아니오. 그는 맞은편에 놓여있던 커다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최상급으로 건조된 약숙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짙고 향긋한 약숙 향기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건 내가 올해 첫 수확한 것 중에 가장 좋은 놈들로만 고른 거요. 이걸로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오. 이 늙은이가 팀장의 새로운 시작에 작은 걸음이라도 되어드려야지.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가 건넨 약숙 봉지는 제게 단순한 원재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었습니다. 박 사장님과 헤어진 후 저는 약숙이 든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계약 파기 통보서를 작성했습니다. 품질 관리 책임자 이수진의 부재로 인해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담담한 문체로 작성한 통보서를 저는 박재민의 회사로 발송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며칠 후 제 예상대로 수진의 정성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원재료 공급이 끊겼다는 소문이 퍼지자 다른 거래처들로부터도 품질을 의심하는 문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큰 고객이었던 H백화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재민이 아닌 제 개인 연락처로였습니다. 백화점 식품관을 총괄하는 김상무였습니다. 이 팀장님, 저 김상무입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상무님. 저는 잠시 쉬고 있습니다. 팀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회사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이번에 받은 샘플,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클레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만약 팀장님이 이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신 거라면 저희도 계약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상무님, 조만간 제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전보다 더 완벽한 진짜 정성을 담은 제품을 들고서요.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제 목소리에 담긴 확신을 읽었는지 그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팀장님을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저는 비로소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박재민의 왕국은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통쾌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손으로 일군 회사가 망가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다리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박재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통이던 전화가 나중에는 10여 분 간격으로 마치 발작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문자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전화 좀 받아. 제발. 약속 계약 파기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제발 설명 좀 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어리석었어. 응? 제발 전화 한 통만 해줘.
백화점에서도 전화 왔었어. 이제 정말 끝이야. 너 없으면 다 끝이라고. 저는 그의 절박한 메시지들을 차가운 눈으로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가 말하는 잘못이 무엇인지 그는 과연 알고나 있을까? 자신의 사업이 망하게 된 거? 아니면 20년간 저를 그림자처럼 취급했던 거? 그의 후회는 진심이 아니라 그저 망가진 장난감을 되돌려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보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동정심 대신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절규를 들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창문 없는 작은 방 안, 저는 노트북 화면에 띄워놓은 저의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 그것이 제 새로운 이름이자 미래였습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뗀 제국은 작고 초라했지만 그 어떤 성보다 단단한 기반 위에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박재민의 번호를 차단한 다음 날 아침, 제게는 기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그의 절규 섞인 문자나 발작적인 부재중 전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20년간 묵혔던 체증이 조금은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 진짜 전쟁을 앞둔 군인의 비장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박 사장님이 주고 가신 약속 봉지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짙고 향긋한 약속 향기가 창문도 없는 작은 고시원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향기는 제게 단순한 풀내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어머니의 부엌에서 나던 냄새였고 제 20년의 세월이 담긴 냄새였으며 이제는 제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냄새였습니다. 저는 한 줌의 약속을 손에 쥐고 그 감촉과 향을 온몸으로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박재민은 평생을 가도 이 약속 한 줌에 담긴 저의 시간과 노력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며칠간 밤새워 작성한 사업 계획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브랜드 진심의 로고는 새싹이 단단한 땅을 뚫고 솟아나는 모습으로 정했습니다. 제 과거를 딛고 일어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20년간 박재민의 아내 수진의 정성이 숨은 실세로 살아오며 익혔던 꼼꼼함과 추진력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억압하던 족쇄가 사라지자 제 안에 잠자고 있던 능력이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시제품 개발이었습니다. H백화점 김 상무님께 기다려달라고 큰 소리는 쳤지만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렵게 얻은 기회는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박 사장님이 주신 약속을 들고 인터넷으로 수소문한 소규모 생산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작고 허름한 공장이었습니다. 이걸로 건강즙을 만들고 싶습니다. 공장장은 제 행색과 약속 봉지를 번갈아 보더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레시피는 있습니까? 그냥 약속만 가져온다고 즙이 뚝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레시피는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제가 지시하는 대로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온도, 압력, 시간, 배합 순서까지 전부요. 제 단호한 말투에 공장장은 잠시 저를 뜯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까다롭구만요. 뭐, 돈만 제대로 주신다면야. 일단 샘플 제작 비용은 성금으로 주셔야 합니다. 저는 비상금의 일부를 털어 샘플 제작 비용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매일같이 그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거대한 기계 설비 앞에서 저는 20년 전 어머니의 부엌에서 약속을 다듬던 소녀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저는 김 부장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건 더 이상 수진의 정성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저만이 진짜 수진의 정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진심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시제품은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예전에 깊고 진한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계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저는 좌절하지 않고 밤을 새워가며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기계의 압력과 추출 시간을 미세하게 조절하고 배합 순서를 바꾸며 수십 번의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공장장은 처음에는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전문성과 집요함에 혀를 내두르는 듯 했습니다. 보통 내기가 아니시네. 무슨 대기업 연구소에서 나온 사람 같아.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저는 마침내 제가 원하던 맛과 향을 찾아냈습니다. 예전 수진의 정성보다 한층 더 깊고 부드러우면서도 끝맛이 깔끔한 완벽한 황금 비율의 건강즙이었습니다. 저는 완성된 시제품을 투명한 병에 담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짙은 갈색 액체 속에서 제 새로운 인생이 일렁이는 듯 했습니다. 시제품을 완성한 날 저녁, 저는 H백화점 김 상무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무님, 저 이수진입니다. 혹시 잠시 뵙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괜찮으실까요? 이 팀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저는 약속 장소를 정하고 다음 날 최선을 다해 단장했습니다. 20년간 입었던 화려하지만 제 옷이 아니었던 옷들을 버리고 제 돈으로 산 가장 단정하고 신뢰감 있는 비즈니스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그리고 시제품이 담긴 가방을 들고 약속 장소인 호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걸음걸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 상무님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으며 동시에 제 안색을 살폈습니다. 팀장님,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나 봅니다.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괜찮습니다, 상무님. 다시 일어서는 과정일 뿐입니다. 각설하고 이걸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시제품이 담긴 병과 작은 잔을 꺼내 그의 앞에 조심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는 잔을 들어 향을 먼저 음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미세하게 커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향이 예전보다 훨씬 깊어졌군요. 그는 천천히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그 맛을 음미했습니다. 라운지의 소음이 멀어지고 저는 그의 입이 열리기만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팀장님, 이건 수진의 정성을 뛰어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만드신 겁니까? 제 모든 것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이름은 진심입니다. 진심 좋군요. 아주 좋습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비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팀장님, 사실 저희는 어제부로 수진의 정성 측에 계약 해지를 최종 통보했습니다. 품질 저하와 원재료 수급 문제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재민 대표가 찾아와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소비자의 신뢰는 이미 바닥입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담담하게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팀장님, 이 진심이라는 제품 저희 H백화점에서
독점 론칭하고 싶습니다. 아니, 해야겠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매장 내 최고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전폭적인 마케팅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대신 저희에게만 독점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추락한 저를 다시 날아오르게 해줄 거대한 날개였습니다. 상무님, 저 아직 법인 설립도 마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이 시제품 하나뿐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법인 설립, 공장 계약, 전부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겠습니다. 저희는 사람이 가진 가능성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 팀장님, 당신의 진심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가까스로 참아냈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 상무님을 향해 제 인생에서 가장 단단하고 진실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와의 미팅을 마치고 호텔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제 손에는 H백화점의 법무팀과 투자팀의 연락처가 적힌 그의 명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밤중에 낯선 번호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제가 시제품을 만들었던 소규모 생산 공장의 공장장님이었습니다. 이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웬 미친놈이 사람들을 끌고 와서 공장을 다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누구인데요? 자기가 수진의 정성 사장이라는데 이 사장님 어디 있냐고 당장 레시피 내놓으라고. 아, 이 새끼들이. 기계는 건드리지 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굉음과 비명, 그리고 공장장님의 다급한 목소리는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박재민이 사람들을 이끌고 공장을 부수고 있다는 말에 저는 순간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온몸을 덮친 것은 차가운 공포였습니다. 그 남자가 드디어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는 것, 이제는 저의 재기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 저라는 존재 자체를 파괴하기 위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 사장님, 절대 이리로 오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다가도 이내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어떻게 공장을 알았을까? 누가 알려주었을까? 공장장님은 무사할까? 기계는 나의 시제품은.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 단 하나의 생각만은 얼음처럼 차갑고 선명했습니다. 이것은 기회다. 박재민은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그는 애원과 회유가 통하지 않자 가장 어리석고 원시적인 방법, 폭력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가진 마지막 패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세상에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심호흡을 한 뒤 제 전화기에서 가장 중요한 번호를 찾아 눌렀습니다. H백화점의 김 상무님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의지하고 또 의지해야만 하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이 팀장님,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금 놀란 듯했지만 침착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감정을 억누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상무님, 죄송합니다. 긴급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시제품을 생산하던 공장에 수진의 정성의 박재민 대표가 무단으로 침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울거나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3자의 사건을 보고하는 것처럼 건조하고 사실적으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H백화점과 진심브랜드의 론칭을 앞두고 발생한 사업적 리스크임을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들려온 김 상무님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팀장님은 절대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신변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저희 법무팀과 보안팀을 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현장을 잘 통제하고 증거를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일단 안전한 곳에 계십시오.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이건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이 팀장님.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와 그 파트너의 자산에 대한 명백한 공격입니다. 박재민 대표는 아주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안도의 한숨 대신 길고 찬 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상무님의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단순한 납품업자가 아닌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재민의 폭력은 오히려 우리의 파트너십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공장장님과 김 상무님이 보낸 보안팀장과 간간히 통화하며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박재민과 그가 끌고 온 용역 깡패들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공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사용하던 추출기와 배합기는 복구가 힘들 정도로 파손되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H백화점의 보안팀 차량을 타고 경기도 외곽의 생산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폴리스 라인이 쳐진 공장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찌그러진 철문, 깨진 유리창, 그리고 공장 바닥에 나뒹구는 기계 부품들. 공장장님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시고요? 그는 저를 보더니 울분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장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막아보려 했는데 저놈들이 워낙 막무가내라서. 아닙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왜 면목이 없으세요? 사람이 안 다친 게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기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소중한 도구들이 박재민의 분노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라 수습하고 나아갈 때였습니다. 사장님, 파손된 기계들과 공장 수리 비용은 얼마나 나올 것 같으신가요? 복구하려면 억대는 좋게 들 겁니다. 이 영세한 공장에서 어떻게 그 돈을... 그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모든 수리 비용과 보상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때 제 뒤에 서 있던 김 상무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공장의 처참한 광경을 둘러보더니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H백화점의 김 상무입니다. 이번 사태는 저희로서도 대단히 유감입니다. 저희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이수진 대표님의 생산 기반을 파괴한 것은 곧 저희 H백화점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합니다. 피해 복구 비용 전액은 저희가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을 진심브랜드의 전용 생산 시설로 공식 지정하고 장기 계약과
함께 설비 투자까지 지원해 드릴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공장장님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한 표정으로 저와 김상무님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네. 자, 장기 계약에 설비 투자까지요? 그렇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지요. 이참에 낡은 설비들은 전부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보안 시스템도 최고 수준으로 갖추는 겁니다. 박재민 대표가 파기한 것은 낡은 기계 몇 대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세울 겁니다. 김상무님의 말에 공장장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재민의 폭력은 결국 아무것도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더 단단한 신뢰와 연대를 만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H백화점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저는 주식회사 진심의 법인 설립을 마쳤고 공장과 정식으로 독점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장은 최신 설비로 교체되었고 생산 능력은 이전보다 몇 배나 향상되었습니다. 박재민의 난동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유명 건강식품 업체 대표, 납품업체 공장서 폭력 난동으로 현장 체포, 수진의 정성, 오너 리스크로 추락하나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소비자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줄이 끊길 위기에 처하자 시누이들은 박재민의 구치소에 면회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연락해 내가 우리 오빠를 이렇게 만든 거냐며 악을 쓰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재민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시원이 아닌 백화점 측에서 마련해준 작은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20년 전의 그가 아닌 완전히 무너져 내린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재민이었습니다. 저는 잠금 장치를 풀지 않은 채 인터폰으로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수진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제발 얼굴 보고 얘기하자. 할 얘기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다시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수진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회사는 망했고 집은 빚쟁이들에게 넘어가게 생겼어. 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제발 나 좀 살려줘. 그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그의 비참한 모습. 하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동정심은 조금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터폰에 대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공장에서 부순 건 낡은 기계 몇 대가 아니야. 당신이 20년간 나를 짓밟고도 용서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마지막 기회였어. 당신은 폭력으로 모든 걸 망쳤고 나는 당신의 폭력 덕분에 모든 걸 얻었지. 고마워, 박재민 씨. 당신 덕분에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닫게 됐으니까. 수진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찾아와 무릎 꿇고 빌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당신의 폭력 때문에 하루아침에 생계를 위협받았던 그 공장 사람들이지. 물론 그분들은 이제 나와 함께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됐지만 당신은 이제 내 인생에서 완전히 끝났어. 내 이름은 진심의 이수진 대표고 당신은 내가 곧 고소할 수많은 피의자 중 한 명일 뿐이야. 저는 그대로 인터폰을 꺼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넓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야경을 내려다보며 제 손에 들린 진심의 시제품 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폐허 위에서 모든 것을 재건하고 승리를 만끽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박재민이 남긴 처절한 울음소리가 잦아든 오피스텔의 아침은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함보다는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실의 넓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0년간 저를 가두었던 답답한 아파트의 창문으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이수진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지옥의 문을 닫고 새로운 세상으로 걸어나온 진심의 대표 이수진이었습니다. 박재민의 몰락에 대한 소식은 연일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의 정성은 결국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그는 폭력 및 기물파손,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기사가 짤막하게 실렸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무심한 표정으로 넘겼습니다. 통쾌함이나 연민 같은 감정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제 인생에서 완벽한 타인이었고 그의 추락은 제 복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제 모든 신경은 오직 진심의 성공적인 론칭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H백화점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모든 것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신 설비를 갖춘 공장은 24시간 내내 활기차게 돌아갔고 백화점 최고의 자리에 마련된 진심의 단독 매장은 화려한 오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준 OEM 공장장님은 이제 저의 든든한 생산 총괄 본부장이 되었고 수진의 정성에서 억울하게 밀려났던 실력 있는 직원들도 하나둘 제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공장에 딸린 작은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한 사무실, 그곳이 저희 주식회사 진심의 본사였습니다. 페인트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에 모인 10여 명의 직원들의 눈은 그 어느 대기업의 임원들보다 뜨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우리가 해낸 겁니까? 꿈만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옛 동료들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마주 잡으며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닐 겁니다. 진심이 실력을 이기고 정직이 탐욕을 이긴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사가 될 겁니다. 모두 함께 해주실 거죠? 그들의 눈빛에서 뜨거운 열정과 굳건한 신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박재민이 돈과 권위로도 결코 얻지 못했던 것, 저는 그것을 얻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진심의 공식 론칭일, H백화점 정문 앞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수진의 정성의 진짜 주인이 만든 새로운 브랜드라는 입소문과 박재민의 몰락이라는 극적인 스토리가 더해져 대중의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준비했던 물량은 순식간에 동이 났고 온라인 쇼핑몰은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매장 한쪽에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제 제품을 손에 들고 기뻐하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어머니가 제게 물려주신 진심이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성공은 곧 언론의 주목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저는 김 상무님의 조언에 따라 신중하게 첫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터지는 카메라 앞에서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대표님, 많은 분들이 대표님의 스토리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셨던 박재민 대표의 몰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지만 저는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오직 진심에 대한 것뿐입니다. 좋은 재료에 만드는 사람의 진심을 더하는 것, 그것이 제 어머니의 가르침이었고 제 사업의 처음이자 마지막 원칙입니다. 소비자는 그 진심을 가장 먼저 알아보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박재민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제 불행을 팔아 동정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제품에 대한 철학과 자신감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가 나간 후 여론은 더욱 뜨겁게 저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가 아닌 역경을 딛고 일어선 여성,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경영인이라는 새로운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었습니다. 성공의 단맛에 취해 있을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공장 사무실에 낡은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격리 업무를 보던 직원이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대표님, K그룹이라는 곳에서 대표님을 찾으시는데요. 잠시 후 수화기를 통해 낯설지만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을 K그룹의 투자개발팀 팀장이라고 밝힌 그는 진심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저와의 미팅을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가 예약한 시내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K그룹의 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젊고 자신감이 넘쳤지만 그 눈빛은 상대를 분석하는 날카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대표님, 아주 인상적인 성공입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단 몇 달 만에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으셨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 대표님께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저희 K그룹의 자본력과 유통망을 이용하신다면 진심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지분 51%를 넘기시고 저희와 함께 가시죠. 대표님 개인께는 수십억 원의 보상과 K그룹 계열사 사장직을 제안드립니다. 그것은 거부하기 힘든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이 작은 공장 사무실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대기업의 울타리 안에서 편안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 20년간의 고생을 한 번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이 바닥에서 대기업의 지원 없이 살아남는 건 힘든 일이니까요. 그의 마지막 말은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운 칼날 같은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제국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거대한 제국의 안락한 귀족으로 살아갈 것인가. 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K그룹의 인수 제안 소문은 금세 퍼져나가 작은 사무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이제 우리도 대기업 직원 되는 거냐며 기대감에 부풀었고 평소 꼼꼼하던 격리 직원은 흥분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 같은 작은 회사가 언제 이런 거액을 만져보겠습니까? K그룹의 회사를 넘기면 우리 모두 평생 먹고 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저의 성공을 위해 함께 싸워왔던 동지들이 이제는 더 큰 부와 안정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혼란은 외부에서도 찾아왔습니다. 최종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박재민의 두 여동생이 공장 앞까지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고 도끼만 남은 얼굴이었습니다. 이수진, 내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오빠 인생 망쳐놓고 우리 집 재산 다 빼앗아 가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니 행복해? 돌아가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업무 방해입니다. 업무 방해? 웃기지 마. 이 회사 원래 우리 회사였어. 내가 우리 오빠 등쳐서 세운 회사 아니냐고. 당장 우리 목 내놔. 안 그러면 내가 우리 오빠한테 무슨 짓 했는지 언론에 다 터뜨려 버릴 거야. 경비원에게 끌려나가면서까지 악을 쓰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지독한 과거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기생하려는 모습, 박재민과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싸늘한 공장 사무실에 홀로 남아 수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K그룹의 달콤한 제안, 돈에 흔들리는 동료들, 과거에 발목을 잡는 악연들, 모든 것이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한 복수고 충분한 성공이다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저온 숙성 창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의 모든 것이 담긴 진심의 원액들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수진, 너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가? 돈인가, 안정인가, 아니면 복수인가? 아니, 전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오롯이 이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서고 싶었습니다. 진심은 그 이름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돈과 바꿀 수 있단 말인가? 다음 날 아침 저는 공장 사무실에 모든 직원을 소집했습니다. H백화점의 김 상무님도 제 연락을 받고 급하게 달려와 주셨습니다. 10명 남짓한 직원들이 좁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작은 간이 단상에 올라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K그룹으로부터 우리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과 안정을 보장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직원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잠시 바라본 후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제안에 대한 저의 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단단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저는 K그룹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절합니다. 순간 사무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격리 직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정신이세요? 저는 제정신입니다. 여러분, K그룹이 사고 싶은 것은 우리 회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저의 진심을, 저의 이야기를 사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제 이름을 팔기 위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무실 한쪽에 서 있는 김 상무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 오직 저의 가능성 하나만을 믿고 손을 내밀어준 첫 번째 파트너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K그룹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H백화점과의 독점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돈 때문에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모두가 절망이라 말할 때 희망을 봐주신 김 상무님 덕분입니다. 저는 그 믿음에 보답해야 합니다. 김 상무님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감동과 신뢰가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직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빼앗겼던 제국을 되찾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더 큰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안정적인 귀족이 되느니 험난한 길을 걷는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진심은 K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위대한 도전을 계속해 나갈 분들은 누구입니까? 제 외침에 사무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내 김상무님이 가장 먼저 힘찬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박수를 시작으로 저의 진심을 믿는 직원들의 뜨거운 박수갈채가 작은 사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돈에 흔들렸던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들을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증명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K그룹에 대한 저의 거절 선언 이후 공장에 딸린 작은 사무실은 며칠간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은 제 눈치를 보았고 저 역시 그들의 마음속에 피어난 더 큰 부와 안정에 대한 욕망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을 다시 제 편으로 만드는 것 또한 오롯이 저의 몫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주 주말 모든 직원을 공장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화려한 회식이 아닌 소박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어색하게 앉아있는 직원들에게 저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끓인 따뜻한 닭볶음탕을 퍼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K그룹의 제안 때문에 다들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돈, 명예, 안정 그 모든 것이 지난 20년간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들이었으니까요.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함께라는 가치입니다. 제가 빈손으로 쫓겨나 고시원 골방에 앉아 있을 때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한 것은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믿어준 박 사장님, 제 손을 다시 잡아준 김상무님, 그리고 박재민의 회사에서 나와 기꺼이 이 작은 컨테이너 사무실로 와준 여러분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원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회사가 더 커지면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우리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가 될 겁니다. 서로의 진심을 알아주고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회사가 될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저를 믿고 우리 진심의 힘을 믿고 함께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제 진심 어린 말에 K그룹의 제안에 가장 흔들렸던 격리 직원이 가장 먼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내 다른 직원들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주식회사 진심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한 팀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묵묵히 흘렀습니다. K그룹의 보복이나 위협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제안을 거절한 작은 회사를 잊은 듯 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방해 없이 오직 제품의 품질과 고객의 신뢰를 얻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H백화점에서의 인기는 꾸준히 이어졌고 진심을 담은 정직한 제품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유통 채널에서도 먼저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재민과의 이혼 절차도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모든 유책 사유가 인정되었고 저는 위자료와 함께 온전한 재산 분할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그가 살던 아파트 한 채만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떤 복수도 추가적인 고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저의 마지막 복수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장에 딸린 작은 컨테이너 사무실은 이제 어엿한 3층짜리 사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진심은 건강식품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있었고, 직원들은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자부심 속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했고,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강좌를 열거나 친환경 포장재 개발에 투자하는 등 진심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저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우리 모두의 성공이라는 인식이 직원들 사이에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저는 새로 지은 사옥의 제 사무실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상무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대표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K그룹의 강태준 부회장이 직접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네, 무슨 일로? 이 대표님께 꼭 좀 전해달라더군요. 3년 전 작은 기업의 가능성을 얕보고 힘으로만 누르면 된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단견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진심을 지켜낸 대표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H백화점과 진심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재단을 만드는데 K그룹도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제 입가에 저도 모르게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성장하여 결국 상대의 존중을 받아내는 것임을 저는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직원이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1층 안내데스크에 어떤 분이 이걸 대표님께 꼭 전해달라고 맡기고 가셨습니다. 직원이 건넨 것은 낡은 서류 봉투 하나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틀렸었다. 내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라는 말도 하지 않으마. 다만 내가 되찾은 너의 인생, 앞으로는 부디 행복하기만을 바란다. 저는 편지를 들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 한 남자가 회사 정문을 걸어나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힘이 없었습니다. 박재민이었습니다. 한때 제 세상의 전부였고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그 남자의 마지막 모습이 가을 햇살 아래 초라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 마지막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완벽한 이별이었습니다. 저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 정성껏 가꾼 작은 약숙 잎을 쓰다듬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던 그 향기. 이제 그 향기는 더 이상 복수의 냄새가 아닌 희망과 자부심의 냄새로 제 주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20년간의 어두웠던 터널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는 제 이름과 인생을 완벽하게 되찾았고 제 곁에는 저를 믿고 사랑해주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저는 눈을 감고 제게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진짜 행복해질 시간이야.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인공은 20년 만에 진정한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본인의 이름 석자를. 만약 당신의 삶이 당연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면
만약 당신의 이름이 지워진 채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